오늘 분석해볼 자료는 신용평가의 대명사죠. 파이코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이 자료를 보내주신 청취자께서 이 복잡한 금융용어 뒤에 숨어있는 파이코의 진짜 속셈이 궁금하다. 특히 모기지 시장의 판을 어떻게 바꾸려는 건지 그 큰 그림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CEO랑 CFO가 줄줄 읽어내려간 그 공식 발표문은 건너뛰겠습니다. 바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날카로운 질문, 그리고 파이코 경영진의 솔직한 답변이 오고 간 Q&A 세션의 핵심만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죠. 수십 년간 이어온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이코가 왜 갑자기 스스로 뒤엎으려 하는지 그 대담한 승부수 이면의 의미를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이번 Q&A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파이코가 수십 년간 아주 잔잔하던 연못에 스스로 거대한 돌을 던진 격입니다. 그동안은 신용평가기관, 우리가 소위 뷰로라고 부르는 중간 유통상들을 통해서만 점수를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출기관에 직접 팔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직점이요? 네. 이건 단순히 유통 채널 하나 추가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기존 파트너들의 영역을 침범하면서까지 판을 아예 새로 짜겠다는 거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죠. 여기에 완전히 새로운 가격 모델 두 개를 딱 들고 나왔고 또 한편으로는 경쟁사인 벤티지 스코어를 어떻게 눌러버릴지에 대한 자신감도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서 거대한 전략을 만들어내는지 보는 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러게요. 솔직히 저도 처음 들었을 땐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수십 년간 잘 굴러가던 시스템이고 그 신용평가 기관들도 파이코의 중요한 파트너였잖아요. 근데 왜 파이코가 먼저 나서서 이 판을 깨려는 걸까요? 굳이 파트너들하고 싸우자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질문이 Q&A의 시작이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도 그게 가장 궁금했던 거예요. 파이코의 대담은 이거였어요. 대출기관들로부터 정말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파이코가 제시한 선택권, 영어로 옵셔널리티입니다. 선택권이요? 네. 기존에는 선택지가 없었잖아요. 무조건 신용평가 기관을 통해서 파이코 점수를 사야 했죠. 근데 이제 파이코가 직접 두 가지 새로운 옵션을 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직접 오세요. 그러면 건담 $10에 깔끔하게 사가시든가 아니면 일단 $4 95센트만 내고 나중에 대출이 진짜 성사되면 성공 수수료를 좀 더 내는 모델로 하시든가 편한 대로 고르세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대출 기관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확 늘어난 셈이군요. 근데 결국 내는 돈은 비슷하지 않나요? 자료를 보니까 원래 신용평가 기관들이 대출 기관에 팔던 가격이 평균 $10 정도였다면서요. 그럼 건당 $10 모델은 그냥 중간상만 없앤 거지 대출 기관한테는 큰 이득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정말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만한 일인가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단기적으로 가격만 보면 그렇죠. 하지만 파이코의 진짜 노림수는 그 너머에 있습니다. 기존 구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이코는 자기 점수를 신용평가 기관에 $4 95센트에 넘깁니다. 그걸 신용평가 기관이 $10에 팔았으니 중간에서 와, $5가 넘는 마진을 챙긴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파이코 입장에선 자기들이 30년에 걸쳐서 쌓아올린 이 핵심 기술의 가치를 중간 유통업체가 절반이나 가져가는 게 불만이었을 수 같아요. 이번 조치는 그 중간 마진을 자신들이 직접 흡수하겠다는 신호탄인 셈이죠. 자기 몫을 이제 제대로 되찾아오겠다. 이거군요. 그럼 그 두 번째 모델, 성과 기반 모델,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단 싸게 $4 95센트에 주고 대출이 성사되면 수수료를 더 받는다. 뭔가 더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게 바로 이번 전략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을 나눠내는 방식이 아니에요. 파이코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꾸는 정말 혁명적인 시도죠. 파이코 점수를 자동차 엔진이라고 한번 비유해 볼게요. 자동차 엔진이요? 네. 지금까지 파이코는 자동차 공장에 엔진만 납품하고 돈을 받았어요. 그 엔진을 단 자동차가 얼마나 잘 팔리던 레이싱 대회에서 우승을 하던 파이코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파이코가 엔진 값은 일단 조금만 받을게. 대신 그 차가 팔릴 때마다 우리한테 러닝 개런티를 줘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와, 비유가 귀에 쏙 들어오네요. 점수를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점수가 만들어낸 성공적인 대출이라는 그 결과물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자신들의 점수가 그만큼의 가치를 창출한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파이코는 더 이상 단순한 데이터 납품 업체가 아니에요. 대출 선곡이라는 최종 결과에 기여하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려는 거죠.
그러면서 Q&A에서 파이코는 어떤 모델을 고객이 선택하던 자기들에겐 재무적으로 손해가 없도록 소위 역선택, 애드벌스 셀렉션이 일어나지 않게 정교하게 설계했다고 자신하더라고요. 아, 어느 쪽을 골라도 우리는 이긴다 이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럼 기존의 파트너였던 신용평가 기관들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영 신세가 되는 거 아닌가요? 파이코가 직접 나서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누가 중간상을 거치려고 하겠어요? 이 질문도 당연히 나왔을 것 같은데요. 나왔죠. 파이코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어요. 그건 그들의 비즈니스다. 딱 선을 긋더라고요. 와, 우리에게 직접 살지 아니면 계속 리셀러를 통해 살지는 대출 기관이 결정할 문제고 리셀러들이 앞으로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지는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거죠. 사실상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던져주고 이제 각자 살아남아라 라고 말한 셈입니다. 시장 전체의 가격 재편이 불가피해진 거죠. 알겠습니다. 중간 마진을 파이코가 가져오고 또 성과 기반 모델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일회성 이익 증가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걸 넘어서서 앞으로 파이코 점수 자체의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겠다, 뭐 이런 신호 같은 것도 있었나요? 그게 바로 다음 핵심 주제였습니다. 한 애널리스트가 정말 돌직구를 던졌어요. 좋습니다. 내년 계획은 알겠는데 2027년 이후 장기적인 가격 인상 계획은 대체 뭡니까? 하고요. 모두가 숨죽이고 답을 기다렸죠. 답변이 어땠나요? 영업 비밀입니다 하고 그냥 넘어갔나요? 그럴 리가요. 파이코는 구체적인 숫자는 피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무서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바로 우리가 청구하는 가격과 우리 점수가 제공하는 가치 사이에는 여전히 매우 큰 격차, 밸류 갭이 있다는 말이었어요. 와, 우리는 아직도 너무 싸게 받고 있다는 말을 저렇게 세련되게 표현하는군요. 이건 사실상 금융권 전체에 보내는 경고장이네요. 앞으로 그 격차를 계속 줄여나가겠다. 즉 가격을 계속 올리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측 가능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올릴 거라고 덧붙였죠. 시장에 충격을 주진 않겠지만 가격 인상은 기정사실이라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이게 모기지 시장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자동차 대출, 카드론 등 다른 분야의 가격 정책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를 폈습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건 기본이고 특히 가치 격차가 크다고 판단되는 영역은 특별히 더 올리겠다는 전략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가치라는 게 대체 뭘까요? 파이코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점수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길래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걸까요? 그게 Q&A 후반부에 나온 다운스트림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다운스트림이요? 네, 파이코 점수는 단순히 대출 심사할 때 한 번 쓰이고 버려지는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그걸로 끝이 아니거든요. 수천 수만 개의 대출이 한데 묶여서 주택저당증권, 즉 MBS라는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재탄생합니다. 아, 그 투자자들이 사는 MBS요? 영화 빅쇼트에도 나왔던. 네, 바로 그겁니다. 투자자들은 그 MBS가 얼마나 안전한지 판단해야 하는데 그때 기준이 되는 핵심 정보 중 하나가 바로 그 안에 묶인 대출자들의 평균 파이코 점수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한 채권으로 평가받고 비싸게 팔리죠. 또 신용평가사들이 MBS의 AA 같은 등급을 매길 때도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할 때도 파이코 점수는 계속해서 재사용됩니다. 대출심사라는 상류 업스트림에서 쓰인 점수 하나가 금융시스템이라는 하류 다운스트림 곳곳에서 끊임없이 가치를 창출하는 보죠. 잠깐만요. 그럼 지금까지 파이코는 그 다운스트림 하용에 대해서는 돈을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건가요? 자기들이 만든 점수가 온갖 금융상품의 기초가 되고 수조 달러의 돈이 오가는 기준이 되는데도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파이코는 대출심사 첫 단계에서만 돈을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성과 기반 모델이 바로 이 다운스트림 가치를 회수하려는 파이코의 첫 번째 시도인 셈입니다. 아하. 대출 실행이라는 결과물 자체가 이미 다운스트림 가치가 파생되기 시작하는 첫 단추니까요. 바로 그 단추를 꿰는 순간에 추가 수수료를 받겠다는 논리죠. 가치 격차라는 말은 바로 이 거대한 미실현 수익을 의미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파이코 입장에선 억울할 만도 하겠네요. 이건 청취자분들께도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하나의 신용 점수가 금융 시스템 전체에서 계속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그 비용은 최종적으로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결국엔 대출받는 소비자의 금리나 수수료에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파이코는 자신들의 지적 재산에 대한 정당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 비용은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분담하고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점차 바뀔 수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밀어붙이려면 파이코가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정부 후원 기업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이 경쟁사인 벤티지 스코어를 도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파이코의 입지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많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Q&A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은 바로 이 기술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파이코의 최신 모델인 파이코 10T가 과연 벤티지 스코어에 비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시장이 그걸 알아주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죠. 파이코는 뭐라고 답변했나요? 그냥 우리 모델이 당연히 최고라고만 했나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정부 보증이 없는 비적격, non-conforming 모기지 시장의 사례를 들었어요. 비적격 시장요. 네, 이 시장은 정부가 뒤를 봐주지 않기 때문에 대출기관들이 대출 부실 위험에 훨씬 더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말 그대로 자기 돈으로 리스크를 전부 감당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파이코의 발표에 따르면 이 깐깐한 시장에서 이미 40개가 넘는 대출기관이 파이코 10T를 채택했고 연간 3,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대출 심사에 이 모델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의 입김이 없는 순수 시장 경쟁에서는 이미 파이코 10T가 승리하고 있다는 걸 데이터로 보여준 거네요. 대출 기관들의 여러 점수를 비교해보고 가장 예측력이 뛰어난 파이코 10T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 이런 주장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면서 한 발 더 나아가죠. 어떤 사람들은 정부 보증이 있는 적격, 컨퍼밍 시장에서는 대출기관들이 리스크에 둔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라고요. 왜죠? 왜냐하면 대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류미비 같은 꼬투리를 잡아서 정부 후원 기업, GSE가 그 부실 대출을 다시 원래 대출해준 기관에 되돌려 팔아버릴 수 있거든요. 이걸 풋백 리스크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적격 시장의 대출기관들도 여전히 부실 위험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수를 쓸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이어지겠네요. 파이코의 전략은 명확하네요. 경쟁사랑 가격으로 싸울 생각은 전혀 없고 오직 성능과 안정성으로 승부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심지어 Q&A에서는 우리 20년 전 모델인 클래식 파이코조차도 벤티지 스코어의 최신 모델인 벤티지 스코어 4와 성능이 비슷하거나 더 낫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와, 20년 전 모델이요? 네. 그러면서 최신 파이코 1010은 벤티지 스코어보다 부실 대출자를 18%나 더 정확하게 식별해냈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이건 기술력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죠. 또 하나 계속 강조하던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파이코 점수는 2008년 금융위기, 즉 대공황, Great Recession이라는 실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검증된 유일한 점수라는 점이요. 이건 마치 평시가 아니라 전쟁터를 겪어본 베테랑 장군을 뽑아야 한다는 논리 같았어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금융기관들은 예측 모델을 선택할 때 예측력만큼이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경제가 좋을 때 잘 맞추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모델이 갑자기 엉뚱한 값을 내놓으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니까요. 우리는 실제 위기를 겪어봤다는 이 한마디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임원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정말 대담하네요. 한쪽에서는 직접 유통과 새로운 가격 모델로 가격 통제력을 극대화해서 수익을 끌어올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안정성을 내세워서 경쟁사의 진입장치를 막아버리는 완벽한 양동작전을 펼치고 있는 거네요. 네, 모든 조각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지는 거죠. 자신들이 수십 년간 만들어온 시장의 규칙을 스스로 파괴하면서까지 더 큰 지배력과 수익을 확보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파이코의 실적 발표 Q&A를 샅샅이 훑어보니 단순한 숫자 너머에 거대한 전략적 변화가 손에 잡힐 듯 보입니다. 이건 마치 넷플릭스가 자신들의 핵심 사업이었던 DVD 대여 비즈니스를 스스로 파괴하고 스트리밍으로 넘어갔던 그 순간과 겹쳐 보이기도 하네요. 파이코는 지금 신용점수 유통시장에 넷플릭스가 되려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파이코는 자신들의 점수가 대출 심사 이후에도 투자, 평가, 규제 등 금융 시스템 곳곳에서 계속 가치를 창출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받지 못했던 대가를 본격적으로 청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전략이 완전히 성공한다면
미래에 여러분의 신용점수는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한 번 사용하는 점수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가 통행료를 내고 지나가야 하는 하나의 거대한 인프라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인프라 사용료는 결국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게 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